다음 주에 속초로 가.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는 있으라고요? 내가 알고나 있지 뭘 어떡하겠어요. 너답지 않게 왜 이리 자조적이냐? 나다운 게 뭔데요? 쿨하라고요? 그러죠 뭐.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우린 남남이니까. 뭘 그렇게 비약하니? 내가 무슨 선생님 간이역이에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4분 후면 계란이 알맞게 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끓고 나서 4분 후면 끝이라는 거. 그 다음은 잡지의 부록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더라. 그건 삶이 아니고 저주야, 저주라고. 빛나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요. 팔팔 끓고 나서 4분간. 정우련. 지루한 장마가 시작된 그날 밤, 나는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아빠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아빠 기저귀를 2번 갈고 물병에 차가버섯 가루를 타서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시게 했다. 좁은 보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올 수 있니? 아니요, 간병인이 안 왔어요. 나는 얼른 답신을 보냈다. 그래, 간병인이 자주 빠지네. 바꿔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아빠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얼른 일어나서 병실 복도로 나갔다. 밤이 깊었는데도 대학병원 복도에는 불이 환했다. 환복을 헐렁하게 입은 노인이 링거대를 끌고 느릿느릿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에 앉아서 그에게 보이스톡을 했다. 내일 간병인하고 교대하고 올래? 그가 말했다. 와서요. 나는 병실에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다.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네. 얼굴 못 본 지 꽤 된 것 같다. 비 핑계로 술을 좀 마셨어?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술 냄새보다 더 짙게 배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콜택시라도 불러서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갔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죽고 싶어. 그가 말끝을 짧게 끊었다. 술을 마시면 언제부턴가 그는 익숙한 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다. 2달 전쯤이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빠를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날, 아빠 때문에 엄마와 밤 늦게까지 페이스톡을 하고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그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죽고 싶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좀 와줄래?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게 들렸던지 그가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애 같았다.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그의 집에 도착해 다급히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도어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바닥에는 빈 술병이 뒹굴고 재떨이에는 담뱃재가 수북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른 익사한 물고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맥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 위로 이불을 여며주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엘비라 마디간이 걸려 있었다.
언젠가 그가 잡지에 연재한 음악 칼럼에 소개되었던 영화였다.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영화를 보았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는 두 연인의 행복한 시간 위로 모차르트의 안단테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오히려 슬펐다. 도피 중인 금발의 고개사 처녀와 유부남인 육군 중위. 돈은 떨어지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길 위에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여자가 말한다. 사랑이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는 편이 나아요. 라고. 남자는 마을의 닭장에서 막 낳은 달걀을 훔쳐온다. 여자가 묻는다.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남자가 대답한다. 푹 삶아요. 몇 분이나요? 4분. 처음부터요? 아니요. 물이 팔팔 끓고 나서 4분간. 그것은 달걀이 익는 시간인 동시에 그들에게 허락된 사랑의 시간이기도 하다. 물이 팔팔 끓고 4분이면 익는 달걀처럼 그들의 사랑도 딱 그만큼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사랑은 끝나고 마는 것. 남자는 피크닉 바구니에 권총과 푹 삶은 달걀과 빵을 챙겨 넣는다. 그러고는 햇빛 찬란하게 쏟아지는 봄의 들판으로 소풍을 나간다. 이 생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권총을 꺼내들지만 차마 연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여자가 재촉한다. 그때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고 여자가 나비를 잡아 날려보내는 순간 화면은 암전된다.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것이었나. 그는 그 즈음 사랑이 끝나면 불쑥 그렇게 물었다. 우리 같이 죽어버릴까 하고. 나는 깊이 잠든 그를 두고 도망치듯이 서둘러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오는 내내 모차르트의 안단테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다. 잠깐만 왔다 가면 안 될까? 그가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병실로 들어가 아빠를 살폈다. 아빠는 얕은 잠을 붙들고 간신히 몸을 뒤척이면서 힘겹게 긴 밤을 견디고 있었다. 자리를 비운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지금은 안 돼요. 내일 간병인이 오면 그때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끄고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그는 내가 대학 새내기 때 교양으로 들은 작문 연습 과목의 담당 강사였다. 개강하는 날 그는 자신을 프리랜서 작가라고 소개했다. 지금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특정 매체의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젊은 강사에게 쏟아졌다. 혹시 연탄 피워본 사람 있어요? 뜬금없이 연탄이라니. 아이들 몇몇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꼼장어 집에서는 많이 봤죠?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도시 변두리에는 아직도 연탄 떼는 집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TV 뉴스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달동네 계단에 쭉 늘어서서 연탄 나르는 장면. 얼굴에다 괜히 연탄재는 뭘 그리 시커멓게 묻혀놓는지 연탄 봉사한다 해가면서. 여기저기서 쿡쿡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어릴 때 우리 집이 바로 그런 연탄을 뗐거든요. 한겨울밤에 어쩌다 연탄불이 꺼지면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전기장판 쓰면 되잖아요. 여학생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마리 앙뜨와네트 후손이세요? 웃음에 관성이 붙은 듯
아이들은 또 와하하 웃었다. 겨울 되면 엄마가 한밤중에 자다 깨다 했어요. 연탄불 꺼질까 봐. 엄마가 늦게 오는 날에는 나보고 불 좀 보라고 하는데 불 보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든 놀든 잠을 자든 마음 한구석에 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불을 잊으면 불이 꺼져버리니까요. 연탄을 새로 갈 때는 밑불이 적당히 남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고요. 놓치면 안 돼. 다 탄 연탄재는 떼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밑불할 연탄을 먼저 아궁이에 넣고 그 위에다 구멍을 맞춰서 새 연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밑불이 너무 적게 남아있으면 새 연탄에 제대로 옮겨붙지를 못해요. 슬금슬금 꺼져버려요. 사람 사는 것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20살인데 20살은 인생에서 밑불 같은 나이예요. 20살이라는 밑불을 잘 살려야 30살, 40살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겠죠. 장문도 연탄 밑불 살리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최초의 발상이 밑불이라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살려나가야만 제대로 된 장문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 연탄이나 인생이나 장문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삐딱하게 기울이고 있던 고개를 세우고 팔짱을 풀었다. 젊은 강사의 밑불론이 그럴듯했다. 그 학기 장문 연습은 그가 칠판에 옛날 기억이 난다.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비가 내리는 카페 창가에서 이메일을 쓴다 따위에 첫 문장을 쓰면 우리가 글쓰기 노트에 그 다음 문장을 이어 써나가는 걸로 시작되었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노트에 볼펜으로 글 쓰는 소리가 또각거리면 그는 어릴 때 살던 함석지붕에 빗방울 듣는 소리 같다고 했다. 글쓰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자신이 쓴 대목을 소리내어 읽히고 일일이 첨삭까지 해주었다. 잘못 써서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돼버린 경우를 지적하면 아이들은 또 웃음을 터뜨렸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중고등학교 때 겪은 학교 체험을 쓰는 과제가 있었다. 사춘기를 유난하게 보낸 탓에 할 말이 좀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마음이었다. 과제 마감 직전까지 버티다 책상에 앉았다. 아픈 기억들이 한둘씩 떠올랐다. 그것들을 노트북에 써내려가는데 울컥 분노가 치밀었다. 봉인해 두었던 상처가 불쑥 환부를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학교 앞 그 굴다리, 이윤주. 아빠가 학교에 신고 가는 내 운동화를 빨아서 말리느라 밖에 두었는데 밤새 비가 내려 다 젖어버렸다. 우리 학교는 검정과 흰 운동화 착용만 허용되었다. 아침부터 신발 가게가 문을 열 리도 없어서 아빠한테 있는 대로 짜증을 냈다. 젖은 운동화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집에서 신는 빨간 운동화를 신고 갔다. 유도 선수 출신인 학주가 교문지도를 하고 있었다. 별명이 킬러였다. 그에게 걸려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너 잘 만났다 하는 표정으로 신발 벗으라고 하더니 지시봉으로 내 배를 쿡쿡 찔렀다. 비명이 절로 나왔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젖은 운동화를 내보였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신발 들고 무릎 꿇어. 찍혔구나 싶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지나갔다. 쭉 팔려서 눈물이 다 났다. 아이, 불쌍한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 길로 학교를 뛰쳐나가 굴다리 사이를 빠져나가고 싶었다. 내가 다닌 여고 정문 앞에 있던 그 굴다리. 오늘도 죽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다.
등하교 때마다 다시 이 굴다리를 지나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 방과 후 학주에게 불려갔다. A4 10장을 던져주면서 반성문을 쓰고 가라고 했다. 무얼 반성하라는 건지 웃겼다. 엄마 없는 딸을 위해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준 아빠를? 아니면 운동화를 적게 비를 내린 하늘을? 입술을 꾹 깨물고 반성문이 아니라 반항문을 써놓고 굴다리를 지나오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 남친을 만나 클럽에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남친이 플로어 기둥 옆에 선 샤기컷을 한 여자애를 가리켰다. 드럼 치는 남자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춤추고 있었다. 야, 저 둘이 수상하지 않냐? 드럼이 마치 저 여자를 위해 연주하는 것 같아. 화장실 벽보를 보고 둘이 키득거렸던 게 떠올랐다. 클럽 밴드 단원과 손님이 사귀는 걸 목격하신 분은 제보 바랍니다. 사례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 영업부장의 연락처가 있었다. 남친이 화장실에 뛰어가서 전화번호를 찍어와 곧장 전화를 걸었다. 진짜 100만 원 줘요?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이것들이 연애질하면 공연이 안 되거든. 영업부장이 말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다. 샤기컷과 드럼이 사귀다 끝났는데 여자가 계속 매달리니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경우는 절반만 주겠다고. 그거야 어쨌든 좋았다. 남친도 의리 있게 내게 절반을 뚝 떼어주었다. 아빠 생일에 뭘 사드릴까 생각만 해도 실실 웃음이 나왔다. 그날 클럽 끝나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빠는 출근하고 없었다. 나는 머리도 못 감고 헐레벌떡 굴다리를 지나 교문 앞으로 갔다. 또 지각이었다. 학주가 코를 킁킁거렸다. 저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내가 말했다. 학주가 이번에는 지시봉으로 가방을 꾹꾹 찔렀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쏟아봐. 가방 안에서 돈이 나왔다. 이거 어디서 났어? 나는 그게요. 하며 우물거렸다. 빨리 말해. 너 원조 교제하지? 눈물이 핑 돌았다. 원조 교제라니요. 그게 다 뭔데요? 진짜. 왈칵 눈물이 났다. 이게 어디서... 따라와. 학주는 교무실로 나를 데리고 갔다. 담임이 또 무슨 사고를 쳤는데 하는 눈빛으로 나를 한심하게 보았다. 이윤주 이거 인간 안 됩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말해봐. 그건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남의 연애나 꾸지르고 받은 찌질한 돈이라고 죽어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랫입술로 바람을 불어 앞머리를 날렸다. 학주를 따라 아래층에 있는 학생부로 내려가면서 뒤에서 그를 계단 아래로 확 밀어버리는 상상을 했다. 그런 내가 두려웠다. 그해 말 나는 강전당했다. 학교 앞 굴다리를 더 이상 지나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절대 비공개. 원고를 보고 그가 외래 교수실로 나를 불렀다. 칸막이를 친 10여 대의 컴퓨터 앞에서 강사들이 저마다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입구에 앉은 조교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창가 쪽 구석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의 자리로 가서 인사를 했다. 그는 연구실 한쪽에 놓인 가림막이 쳐진 응접 소파로 가서 커피 메이커에 내려져 있던 원두 커피를 따라주었다. 탁자 위에 놓인 내 노트를 의식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낯이 뜨거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번에는 강전당한 이후에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구체적으로 써볼래? 그걸 왜요? 비공개라는 바람에 수업 시간에 말도 못 꺼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더 써보라는 말을 칭찬으로 생각하고 몇 번이나 서두를 고쳐 쓰다가 학주에게 쓰는 편지 형식을 택했다. 전학간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결국은 자퇴를 하고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언니들과 강원도까지 가서 약 먹고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병원에 실려가고 아빠가 그 충격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 일련의 일들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글 쓰는 내내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었다. 그에게 다 쓴 글을 메일로 보냈더니 첨삭 형식의 짧은 답신이 왔다. 네 안의 분노와 슬픔이 밑불이었다면 그 밑불을 꺼뜨리지 말고 끝까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봐. 학주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을 정도로. 편지글을 수정해서 보낸 며칠 뒤 그가 외래 교수실로 나를 불렀다. 방학인데도 강사들 몇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깥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였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워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나를 반겼다. 진짜 너무 덥다. 에어컨도 별 소용이 없네. 선배가 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까? 우와, 정말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다. 그 사이에도 등에 금세 땀이 배었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재빨리 에어컨을 틀었다. 조수석에 짐이 많으니까 뒷좌석에 앉아. 그가 말했다. 뒷좌석 문을 열었더니 책이며 프린트물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뒷좌석도 장난 아닌데요. 그렇지? 그가 멋쩍게 웃었다. 여름날 어디서든 한두 번은 듣게 되는 서머타임 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그곳 시그니처 커피를 마셨다. 내년에 장문 교재를 새로 만들 예정이야. 학생 작품 예시문으로 네 글을 넣었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그가 말했다. 예? 그런 글을 어떻게 교재에 실어요? 아니 왜? 그 글이 어때서? 싫어요. 저는 문창과 학생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제 글 읽는 거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불편할 수 있지. 괜찮아. 네 마음이 그러면 안 싫어도 돼. 그는 교재에 씻자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게 무안했을 텐데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네 글 읽으면서 내 쌍둥이 형 생각을 많이 했어. 형은 군대 가서 꼭 그 학주 같은 고참을 만나서 엄청 고생했지. 제대하고 정신질환에 알코올 중독까지 와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그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면서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 그 고참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나는 형을 잃었어. 형이랑 있으면 친구도 필요 없었거든. 둘이서 얘기하면 끝이 없었어. 재능도 많았는데. 중1 때 우리 동네 교대에 다니는 누나 과제를 형이 대신 그려줬는데 A프를 받았대. 그의 입가에 여전히 희미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형은 습관적으로 드로잉을 잘했는데 군대 가서도 그랬어. 무자비하게 사병들을 구타하는 고참을 보고 드로잉을 했겠지. 그 고참이 어쩌다 그 리얼한 드로잉을 보고 돌아버렸나 봐. 쫙쫙 찢어버렸대. 그때부터 괴롭히고 때리고 아주 집요하게. 참다 못해 대들었다가 군대 영창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죽는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형의 드로잉 노트에
육체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자라고 써놓은 그림이 있어. 매 맞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육체의 고통하고 정신을 별개로 두고 거기다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폴 오스터가 그랬대. 정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받으면 정신 그 자체도 물질로 나타나서 정신이 물질을 이길 수 없어진다고. 제대하고는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이 오고 나중에는 환각 증세까지 와서 집에다가 불도 지르고. 진짜 우리 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야.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무어라 위로할 적당한 말을 찾아보았지만 한숨만 나왔다. 그 고참을 찾아간 적이 있어. 그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내었지. 쌍둥이 형으로 착각했는지 되게 놀라더라고. 당신 우리 형한테 왜 그랬냐고 따졌지. 근데 군대에서 맷집이 생겨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고 되레 훈계를 해.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 네 편지글을 학주한테 한부 보내봐. 에이, 뭐 그렇게까지요. 학주는 자기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편지를 동봉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서 학주에게 보냈다. 우체국 배달 완료 카톡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웠다. 꿈에 학주가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는 걸 보고 깨어난 적도 있었다. 약속한 날짜에 일찌감치 나가서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차라리 마음이 차분해졌다. 하지만 학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진작부터 구석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와락 울음이 치밀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네가 직접 응징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게 될 거야. 그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다. 불행하게도 내가 만난 선생님들에게서는 그런 울림을 느끼지 못했다. 학교 앞 굴다리를 지나면 늘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고1 때 담임은 첫 조회 시간에 자기는 자식을 키울 때 절벽에서 떨어뜨려 기어 올라오는 놈만 거둔다고 했다. 사자가 새끼를 그렇게 키운다고. 너희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반감이 불쑥 올라왔다. 우리는 사자가 아닌데요. 99마리의 양이 뒤따라와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양치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식 키우는 마음 아닌가요? 내가 말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무섭게 나를 쏘아보던 담임의 핏발선 눈빛. 학교 앞 굴다리는 내게 담임의 핏발선 눈빛 같았다. 고맙기는. 장문 연습 한번 제대로 시켜서 교재 만들 때 써먹을 욕심이었는데 네가 싫다니까 망했지 뭐. 그래도 살다가 이것저것 다 잘 안 되면 글을 한번 써봐. 그의 말이 생각난 건 졸업을 하고 한참 뒤였다. 꽤 큰 광고 회사에 들어갔다 잘렸다. 자소서를 그리 화려하게 써냈다고 카피 잘하는 건 아니란 걸 이윤주 씨 보고 알았다고 팀장이 빈정거렸다. 리뷰 보드를 통과해 보았자 내 카피는 번번이 임팩트가 없다는 병을 들었다. 임팩트가 없다는 병을 들었다. 국내 최초로 스프링 노트를 만든 문구회사, 중소기업의 격리, 잡지사 편집실 등을 전전하다 아빠 친구가 하는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
문서 작성과 소소한 사무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카피라이터를 하면서 팀장에게 시달렸던 생각을 하면 속 편했지만 그곳이 내 직장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느 날 네이버 초록창에 뜬 작가 지망생을 위한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광고를 보았다. 강사 중에 그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쌍둥이 형 이야기를 하던 슬픈 눈과 나를 보던 따스한 눈빛. 그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따스해졌다. 며칠을 망설이다 마감날 등록을 했다. 개강하는 날 그는 수강자 명단에 있던 내 이름을 보고 혹시나 했다고 반가워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라 수업이 끝나면 뒤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런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며 안녕하세요 하고는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았다. 공연히 소리를 높여 웃고 수다를 떨었지만 정신은 온통 그가 있는 쪽에 가 있었다. 그와 단둘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따로 전화를 했다. 저 윤주예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뭐 하세요? 윤주야. 나는 8시쯤 마치는데 볼까? 그가 행여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 우리는 캐주얼한 분위기의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쌍둥이 형은 정신병원에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고 있고 어머니는 치매 초기라고. 혼자 된 누나가 속초 고향집에 와 있고 임용은 삼배수에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최근에 낸 책도 반응이 별로라서 편집장 볼 면목이 없다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황을 털어놓았다. 자리를 옮겨서 소주를 2병 마시고 일어서는데 어쩐지 아쉬웠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그의 집에 가서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이후에도 뒤풀이 자리에서 놀 만큼 놀고 나서 그가 일어서는 게 보이면 내가 문자를 했다. 그는 우리 집 갈래 또는 우리 집으로 올래 하고 답신을 했다. 그러면 비밀스레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어두웠다. 혼자 걷기엔 좀 무서워서 항상 전화를 했다. 그는 고개를 넘어가기 전 골목 어귀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다. 손을 잡고 걷는 밤 공기는 언제나 기분 좋게 설렜다. 그가 내게 귀여워하고 말하면 공연히 못 들은 척했지만 좋았다. 주로 밤에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퇴근 후면 내 정신은 온통 핸드폰에 가 있었다. 공개한 사이가 아니다 보니 서로 바깥에서 만나면 불편해서 항상 그의 집으로 갔다. 나중에 조금 양지로 나온 게 밤에 만나 술집에 가서 놀다가 그의 집으로 가는 정도였다. 집으로 가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연을 찾아 듣거나 영화를 보았다. 10분짜리 공연을 듣고 100분 이야기를 하고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면 20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근 수다쟁이가 그였다. 모르는 게 많고 허당인 내게 그는 음악 이야기, 문학 이야기, 영화 이야기, 탄광촌 근처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지치지도 않고 들려주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 경주교육회관에서 그의 학회 세미나가 끝나던 날은 보고 싶어서 뒤따라 내려가기도 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먼저 나를 발견한 그가 막 뛰어왔다. 햇빛 속에서 머리칼을 찰랑거리며 어깨에 맨 가방끈을 꾹 붙들고 뛰어오는 모습이 내 마음에 사진 찍혔다. 사진 찍는 걸 싫어하던 내가 처음으로 막 사진을 찍자고 때를 썼다. 사진이
우리의 이 순간을 꼭 기억해야 한다면서. 침대에서 옷을 벗으려다 말고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열린 창틈으로 하우의 햇살이 푸지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햇빛을 이불처럼 둘러쓰고 얼른 그의 등 뒤로 가서 뜨거운 가슴을 밀착시켜 끌어안고 곧바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한 학기 강좌가 끝나고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 아빠가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글쓰기가 내게 사치로 느껴졌다. 그와의 비밀 연애도 부담이 되었다. 아빠는 절대로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엄마는 네 아빠가 불쌍해서 어떡하니를 반복했지만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는 엄마에게 아빠는 불쌍해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다. 아빠를 부탁한다고 엄마가 울먹였다. 다음 날 내 통장에 엄마 이름으로 적지 않은 돈이 꽂혔다. 큰 고모가 강권하다시피 들어놓은 실손보험도 효자 노릇을 했다. 병원비며 간병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나는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썼다. 그러고는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모셔놓은 아빠를 거의 매일 보러 갔다. 아빠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발병에 대해 입단속을 시켰다. 아빠 뜻을 지켜드렸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본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울다가 도로 아빠에게 돌아간 적도 있었다. 아빠는 깜짝 놀라 한참 동안 입을 딱 벌렸다. 윤주는 나이 들수록 네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아빠의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아빠를 붙들고 울었다. 내 앞에서 울지 마라. 아빠가 쓸쓸하게 돌아누웠다. 그날 좁은 보호자용 침대에서 자고 아빠와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가 간절하게 보고 싶었다. 그의 집에서 돌아눕던 아빠의 쓸쓸한 등을 떠올리며 술을 마셨다. 그날 우리는 만취한 채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밤새 비가 왔고 하늘이 온통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계속되었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나른한 상태로 유튜브에 들어가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이리저리 검색했다. 그때 그가 라이브 동영상 하나를 찾았다. With or Without You. 잔잔하게 이끄는 기타의 인트로와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리드 보컬 보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당신이 곁에 있든 없든 당신 눈에 박힌 돌멩이가 보여요. 당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보여요. 그런 당신을 난 기다려요. 하고 시작되는 한 외로운 남자의 중독된 사랑의 노래 가사까지 순간순간 감정이입이 되어 녹아들었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우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며 라이브 동영상을 보았다. 오늘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내가 말했다. 나를 애워싼 빗소리가 그 순간 달콤하게 느껴졌다. 지금 우리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내가 말했다. 내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한 채 그는 말없이 노래에 빠져 있었다. 어느 순간 리드보컬 보노가 한 여성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 나란히 놓은 채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라고 읊조리듯 노래했다. 우리는 익숙하게 반복되는 음절을 따라 부르면서 서로를 꾹 껴안아 주었다.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던 그의 따뜻한 심장 소리. 29살의 내 옆에 있는
38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한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유일한 어떤 무엇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한순간 그 공간의 모든 사물과 공기가 늘어난 테이프처럼 나른해졌다. 그날의 그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비로소 그와 내가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와 나는 팔팔 끓고 나서 4분간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도 아쉬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병실에 아침 식사가 배달될 즈음에 간병인이 왔다. 장마 때문에 간밤에 집안 단속을 좀 하고 오느라 늦었다고 변명을 했다. 아빠한테 신임을 얻었다 싶었는지 너무 마음을 놓는 것 같았다. 아빠 카드로 병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기 일쑤였고 아직 육창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베이비 파우더며 마데카솔 분말을 대용량으로 사들고 왔다. 매사에 오버하는 바람에 짜증이 나는 걸 꾹꾹 눌렀다. 아빠는 그 와중에도 눈치 빠르게 내 표정을 읽었다. 내가 피토했을 때 보니까 쩔쩔매는 간호사들보다 오 여사가 훨씬 낫더라. 내가 진짜 감동 먹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 똥오줌을 다 받아내면서도 인상 한 번 안 쓰는 것도 고맙고. 아빠는 해골처럼 말라가는 얼굴을 있는 대로 구겨가며 오 여사를 감싸고 들었다. 나는 그게 간병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았다. 가족도 못할 일을 하고 있잖아. 네 맘에 좀 안 들어도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이해해줘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빠가 내게 처음으로 오줌통 좀 받쳐달라고 했을 때 정말 참담했다. 생전 처음 엄마를 원망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은 더더욱 낳지 않겠다고, 내가 혹시라도 미쳐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제발 좀 말려줬으면 했다. 쩔쩔매면서 기저귀를 갈고 나면 아무리 조심해도 병상 시트 여기저기에 똥을 묻히기 일쑤였다. 아빠 몸을 공 굴리듯 굴려가며 뒤처리를 말끔히 해치우는 오 여사가 존경스러울 지경이었다. 아빠는 오 여사를 간병의 달인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간병은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한다고. 질투가 나서 입이 쑥 나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기암 환자를 간병하는 건 마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다. 행여 아빠가 상처받을까 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다 보니 점점 웃을 일이 없어졌다. 그런 나와 달리 오 여사는 아빠를 스스럼없이 대했다. 집중 치료실에서 시체처럼 누워서 수혈을 받는 아빠를 처음 보고도 명랑함을 잃지 않았다. 우리 셋째 오빠랑 꼭 닮았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 여사는 행여 아빠가 느낄 수치심 따위를 일시에 걷어가 버릴 줄 알았다. 아빠는 벼랑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생. 아주 둘이서 죽이 척척 맞았다. 그러고 보니 살이 빠져서 움푹 들어간 아빠의 큰 눈과 눈두덩이 쑥 들어간 오 여사의 눈이 어딘지 닮아 보였다. 아빠는 아침 식사로 배달된 미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피를 토한 이후 입으로 무언가를 넘기는 걸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두려워했다. 오 여사가 입에 대준 빨대로 물을 딱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했을 뿐 알부민 주사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곡기를 끊으면 끝이라던 어른들의 말이 떠올라 초조했다. 오 여사에게 아빠를 맡기고 목욕이라도 하고 그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마침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이야.
그게 무슨 소린가. 한동안 짐작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다. 할 말이 있다더니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서둘러 아빠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병상에 붙은 간이 커튼이 둘러쳐져 있었다. 아빠 하고 무심코 커튼 한쪽 끝을 들췄더니 기저귀를 갈고 베이비 파우더와 마데카솔 분말을 바르는 중이었다. 아, 예, 계속하세요. 하고 나는 방해가 될까봐 자리를 비켜 다시 병실 복도로 나갔다. 오 여사가 어쩐 일인지 비닐 장갑을 낀 채 황급히 뒤따라 나왔다. 이리 와서 이거 좀 배우세요. 오 여사가 내 팔을 잡았다. 싫어요. 그걸 뭘 배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빠 기저귀 한 번 가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데 무슨 마사지까지 하라는 거야. 뭐야? 그러고 보니 좀 전에 무심코 본 광경이 좀 생경하게 떠올랐다. 아빠 환복을 아래 위 끝으로 밀어젖혀 놓고 배꼽 아래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온통 하얀 분칠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욕창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굳이 바를 필요도 없는 그것을 그리 떡칠을 하다니. 더 의아한 것은 오 여사의 거침없는 손길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던 아빠의 표정이었다. 오 여사가 그렇듯 당황해서 나를 뒤따라 나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빠에게 내일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우산 가져가라. 아빠가 말했다. 그의 집은 펼쳐놓은 이삿짐 때문에 어수선했다. 웬일인가 하는 내게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 속초로 가. 속초는 그의 고향집이 있는 곳이었다.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는 있으라고요? 내가 알고나 있지 뭘 어떡하겠어요. 언젠가 화장실 벽장에서 수건을 꺼내다가 본 여자 화장품이 떠올랐다. 만나는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가 내게 사귀자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었다. 그가 나에게 잡히지 않을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슬펐지만 그뿐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내 소유로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랐다. 속초에 가면 그를 보기 힘들 것이었다. 무르익은 술자리에서 술 권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법. 파티장을 나서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법이다. 알고는 있으라고 한 그의 말이 칼끝처럼 신경을 건드렸다. 절벽 같은 단절감.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속초와 이 대도시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아득히 멀었다. 너답지 않게 왜 이리 자조적이냐? 나다운 게 뭔데요? 쿨하라고요? 그러죠 뭐.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우린 남남이니까. 뭘 그렇게 비약하니? 그냥 내가 속초로 가는 거야. 학교는요? 미련 없어. 그만둘 생각이에요? 응. 대답이 너무 명쾌해서 말문이 막혔다. 우리 사이란 게 이렇게 허황한 거였나요? 그렇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모두 결정하고 통보만 하면 원위치가 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공허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왔지만 황급히 놀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밑불이 꺼져버린 냉방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추워. 너희한테 20살의 밑불을 살려야 30살, 40살이 제대로 타오를 수 있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우습게도 나는 20살의 밑불을 못 살린 것 같아. 그의 눈가가 어두웠다. 20살의 밑불을 못 살렸으면 30, 40에라도 되살리면 되는 거예요. 빛나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은 그렇게 떠날걸. 왜 나한테 왔어요? 내가 무슨 선생님 간이역이에요? 그의 동공이 확 커졌다. 금세 침울해져서 냉장고로 가 소주를 꺼내는 걸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가 물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마셨다. 내 마음이 너한테 간 건 불가항력이었어. 그걸 모르겠니? 가슴이 답답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형이 죽었어. 팽팽하게 조여있던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침묵이 한동안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예전에 네가 새벽에 와서 엘비라 마디간을 본 적이 있었잖아. 나 그때 잠이 깼는데 자는 척 가만히 있었어. 나를 깨우지도 않고 가버리더라. 혼자 일어나서 영화를 봤어. 영화 속에서 네가 무얼 느꼈을까 찾아가는 느낌으로. 물이 끓기 시작해서 4분 후면 계란이 알맞게 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끓고 나서 4분 후면 끝이라는 거. 그 다음은 잡지의 부록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더라.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과 같은 그런 반복이거나 연명이 지나지 않는 삶이잖아. 유복자인 나를 두고 막장에서 죽은 아버지나 자살한 형이나 그걸 진작 알았던 거 아닐까?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만 진절머리 나도록 저리 오래 살고 계신 거지. 그건 삶이 아니고 저주야, 저주라고. 그가 끝없이 중얼거렸다. 간혹 뼈아픈 마음이 되었지만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끊은 지 한참 지난 담배 생각이 났지만 그뿐이었다.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갠 하늘이 덜 익은 매실처럼 희푸르스름했다. 문자 알림 소리가 들렸다. 오 여사였다.